나는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노인이죠. 하지만 내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만 믿으면 된다는 말만 믿었죠. 그런데 결혼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세상은 성실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공장은 불이 나서 문을 닫았고, 장사는 사기를 당했고,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힘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린 빚을 졌고, 나는 미싱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손가락이 찢어졌고 피가 묻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아들 하나는 든든하겠다고 하죠. 맞습니다. 아들은 분명 든든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믿기 전까진요.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참고 있다가 결국 손 쓸 틈도 없이 갔습니다. 장례가 끝났을 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네. 그때는 몰랐어요. 혼자라는 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벽이었다는 걸. 남편이 떠난 뒤 나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집은 지켜야지. 그 집은 작은 집이었지만 내 전 재산이었고 내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그 집을 잃으면 내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집을 노리는 사람이 내 피부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반찬은 먹고 살아? 몸은 괜찮아? 요즘 세상 무섭다.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해.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밥도 먹고 말도 걸고 나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같이 왔습니다. 처음엔 참 싹싹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은요, 외로울 때 위로처럼 들리는 말을 가장 쉽게 믿습니다. 그게 독인지 모르고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 문제 말이야. 집? 집이 왜? 아들은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돼 있으면 좀 불편해. 요즘 서류 처리도 복잡하고 은행도 그렇고 나중에 엄마 아프면 내가 대신해야 하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자 며느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노인 사기 엄청 많아요. 어머니 명의로 재산 있으면 위험해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편하다. 관리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평생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어딘가가 찜찜했습니다. 명의를 옮긴다는 건 내가 가진 유일한 걸 넘긴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훈아, 내가 집을 갖겠다는 거냐? 아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엄마 사기당할까봐.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이겠지.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속이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설마, 설마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나가자. 어딜? 법무사 사무실. 금방 끝나.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이상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어머니, 이제 걱정 없어요. 우리 애들도 어머니 뵈면 마음 놓이고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설득하지?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종이 뭉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종이는 너무 많았고 글씨는 너무 작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사인해. 괜히 읽으려다 시간만 걸려. 그 순간 내 눈에 아주 작은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증여.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잠깐만 이거 증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야 성훈아?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용어가 그래. 엄마 걱정 마. 법적인 말이지. 실제로는 바뀌는 거 없어.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때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심을 끝냈다는 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는 무식한 노인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세상을 살며 사람을 봐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따뜻함이 빠져나간 걸 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들이 아니라 거래 상대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법무사님,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법무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원칙적으로 증여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라면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양 의무? 그게 글로 남습니까?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등기에도 문구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해? 내가 엄마를 버릴 리가 있냐고. 나는 아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글로 남겨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며느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머니, 그것까지 하면 너무.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해. 나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해야지. 가족이니까 더 무섭다. 그리고 나는 등기부에 딱 한 줄을 걸었습니다. 본 증여는 부담부 증여이며 수증자 아들은 증여자나를 생존 시 부양할 의무를 진다.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을 썼어도 나는 결국 쫓겨날 거라는 걸요. 명의가 넘어간 뒤 집안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여전히 잘해주는 척 했습니다.
엄마, 약은 챙겨 드셔? 엄마 병원 갈 때 내가 모시고 갈게. 하지만 그건 딱 한 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집안에서 숨을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내 냉장고를 마음대로 정리했고 내 반찬을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상했어요. 어머니,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는 새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은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너무 짜고 너무 맵고 그건 내 집이 아니라 내가 눈치 봐야 하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D-D-D.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D-D-D. 또 틀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나는 벨을 눌렀습니다. 성훈아, 나다. 문 열어라.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알려드리기 어렵네요. 뭐? 왜? 며느리는 아주 태연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치매 걸리신 분들 많아요. 괜히 비밀번호 알려드렸다가 문 열어놓고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너 지금 내 앞에서. 그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은 나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며느리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나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아들은 내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해. 그리고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엄마 여기 있으면 불편해. 불편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훈아,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불편하면 내가 나가야지. 그 순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등기부등본 떼보셨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 살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이 내 귀를 찢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아, 이게 내 생각이야? 정말 엄마를 내쫓겠다고?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월 30만 원은 드릴게. 요양원 가. 그날 나는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찜질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가진 건 가방 하나, 지갑 속 몇만 원, 그리고 깨진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울면 정말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끝난 게 아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밤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들 사진을 볼 때입니다. 내가 젖 먹여 키운 아이, 내가 새벽마다 일하며 번 돈으로 학교 보낸 아이, 그 아이가 나를 내쫓았다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습니까? 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봤어요.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자 상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등기부에 이상한 한 줄이 있습니다. 한 줄? 어머니, 부담부 증여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증여 취소 가능합니다. 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기억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가 넣었던 문장, 그 한 줄.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쫓겨난 사실, 부양을 거부한 사실,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가 찍었던 영상을 꺼냈습니다. 그 영상 속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이 집 우리 집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아드님을 무너뜨립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진해서 나가신 겁니다. 저희는 부양하려 했어요. 그 순간 변호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집 아니에요. 판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부담부 증여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여 취소를 인정한다.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한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미안한 게 아니다. 들킨 게 억울한 거지. 나는 집을 되찾은 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나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은 울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망했어. 제발 한 번만.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길거리로 내쫓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너는 지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리고 명의는 종이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